동쪽숲 쉼터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쪽숲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섰네요. 지난 6월 쉼터에서 강릉의 기상과 기후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장마를 걱정했는데 말이 시가 되었는지 글쎄 장마가 단마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런데 단마라고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마가 순 우리말이래요. 어원을 보면 한자 길장의 우리식 발음에 물의 옛말인 마가 더해져서 장마가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대요. 그러면 짧은 장마라는 개념으로 단마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장마 땐 비가 내리고 더울 땐 더워야 하고 추울 땐 추워야 함이 자연의 순리잖아요. 이게 뒤틀어질 때면 왠지 자연의 변칙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이 되네요. 중국의 예를 보면 최근 몇 년간의 기상 이상 현상의 극심함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어요. 폭우와 강설이 동시에 내리고 엄청 큰 우박과 극심한 바람 등등, 물론 중국 땅덩이가 크니까 다양할 수 있다지만 중국이 빈번히 사용하는 인공 강우 때문에 기상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자연이란 한자를 풀어보면 스스로 자해 그러할 연,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자연인데 인위적인 것을 가하면 좋지는 않을 듯 싶긴 해요. 동쪽숲 쉼터 7월의 주제는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로 이야기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요. 과연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요즘의 날씨처럼 종잡기 어렵지요.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사람이 빠졌다로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네요. 그리고 동쪽숲 쉼터가 시작한 지 2년을 넘기고 3년째로 들어서네요.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에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 그 25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헌법 제1장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떠세요? 그 옛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곳이면 가장 먼저 외쳤던 또 들었던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문구예요. 지금도 자주 인용되는 변함없이 친숙한 문구네요.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다 함께 추진하는 나라라는 뜻이네요. 이 뜻을 제대로 알려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민주정과 공화주의가 추진하는 공화정을 알아야만 하네요. 이 둘 모두 상대 개념은 군주제나 귀족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은 서로 상대 개념이 아니라 백성이 주체라는 점에선 같아요.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민주주의는 민중의 지배를 말해요. 핵심은 인민주권과 다수결 원리예요. 인민주권은 다원민주주의가 극단화되면서 무정부주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다수결 지배는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럼 공화주의는 다수민중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와의 공존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만 쓰기보다 민주공화주의 또는 민주공화정으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우리 헌법이 매우 잘 만들어져 있죠. 놀랍게도 1972년 유신헌법, 전두환 세력의 50 헌법에서도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시작하는 헌법 제1조 1항이에요.
아마 앞으로도 바꾸지 못할 것 같지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죠. 그런데 영미권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167개국에 대한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대요. 총 5개 분야로 나눠 계량화해서 분야별 10점 만점으로 평균을 냅니다. 8점 이상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6에서 8점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 4에서 6점은 민주, 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대요. 우리나라의 2024년 5개 분야별 점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7.50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5.63점, 시민의 자유 8.82점 해서 평균 7.75점이었네요. 이 기록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최상위 단계인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졌네요. 이 보고서는 한국의 흔들리는 민주주의라는 소제목하에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 에피소드는 한국 민주주의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가 상대적 취약성을 상기시켰다며 1948년 이후 17차례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건들에 대해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한다고 밝혔대요. 그러니 그 생뚱맞은 12.3 비상계엄이 알게 모르게 정치, 경제, 국제, 외교 등 전 분야에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켰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다시 확인하지만 이 내란은 결코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 될 뿐더러 국가의 안위를 걸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해요. 더불어 내란을 모의한 그들이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사욕을 채운 재물은 전부 국고로 환수해서 또다시 이 같은 일을 도모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에요. 그래도 2025년 평가가 이루어지는 내년 2월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과 정권 재창출의 결과가 반영되어 훨씬 높은 순위로 회복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제 민주주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주로 3가지로 나누는데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그리고 수기 민주주의예요. 직접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체제를 말해요. 이것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선 실제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죠. 매 사안마다 국민투표를 할 수도 없고 매우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그렇다고 직접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에서 대리인과 시민들 간의 의견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등등이 있죠. 실제 예를 들면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의 겨울을 들 수 있고, 국민발언은 국민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국민소환은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전에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실제로 최근의 예로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하자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이용한 것을 들 수 있겠네요. 이 제도는 국민이 제명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직접 민주주의라 할 수 없지만 국회에 청원을 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로 볼 수 있네요. 대의민주주의는 앞서 설명에 포함되었듯이 시민들이 대표자 선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체제예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원 등을 선출해서 공공의사 결정을 맡기죠. 의회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총리와 의원 등을 뽑고
입법과 과세의 권한을 위임해요. 이 제도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본질적으로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는 시민들은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 때만 자유롭고 이후 노예보다 나을 것이 없는 종속적인 지위로 돌아간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니 대리인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제도를 갖춰야겠지요. 그리고 수기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공적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말해요. 현재 완벽한 제도적 설계와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현대 민주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런데 수기라는 것이 너무 이상적이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요. 그럼에도 수기는 대의민주주의의 폐단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더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단과 방법이 엄청 발전한 만큼 민의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겠죠. 이와 같은 사례로는 민주당의 22대 총선과 21대 대선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권리당원의 참여율을 높인 것을 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정치체계의 두 축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특히 이번에 정신 나간 비상계엄을 마주하고 우리나라 정치체계인 대통령제에 대해 그 폐해를 지적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외친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내각제가 대통령제를 대신할 제도적임을 제시하는 단계를 넘어 마치 유일무이한 대안이라고 강요하는 경우를 봤네요.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짚어볼게요. 이번에 내란과 이어진 탄핵과 새로운 정권 탄생을 통해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견제를 위한 시스템까지 실제 모델이 되어 주었네요. 의원 내각제는 국회가 전국을 이끄는 구조예요. 다수당이 총리를 선출하고 그 총리가 행정부를 이끄네요. 영국, 독일, 일본이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예요. 이 제도의 장점은 국회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니 정책 추진이 빠르고 총리가 국회 신임을 잃으면 교체할 수 있어 책임 정치가 실현되네요. 또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연정 문화도 활발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하네요. 정치적 합의가 깨지면 총리가 자주 바뀌고 불안정해질 수 있겠죠. 또 총리는 직접 뽑지 않기에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정당 간 타협이 지나치면 정책보다 정치 거래가 우선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웃 일본이나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의원 내각제의 폐해도 잘 드러나는 것 같네요. 사실 우리나라도 의원 내각제를 잠시나마 도입한 때가 있었죠. 1960년 제2공화국 때네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의원 내각제를 도입했네요. 그러나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고 제도적 미비 등으로 혼란을 겪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 5.16 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렸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 상황에선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의원 내각제는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의 국회의원 자질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결국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를 보장하고 유연한 정치를 구현하기보다는 정쟁과 나눠먹기식 구태를 자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세계 열강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남북 분단으로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어요. 또 앞으로 닥침이 예상되는 남북 통일, 열강들의 내부 분열과 정치 불안정 등 민감한 사항이 겹겹이 쌓여 있네요.
이러니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라고 판단되지요. 따라서 의견 분열 가능성이 높은 의원 내각제보다는 지금의 정부와 같이 대통령제가 돌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것에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5년 단임은 너무 짧으니 미국과 같이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제도를 선택하시겠어요? 이어서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 사람이 빠졌다.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사람이 빠졌다로 이야기한다. 대략 35년 전 옹진군 농촌지도사에 근무할 때 이야기다. 2025년 5월 동쪽숲 쉼터 중 윤슬 같은 이야기인 처음 타본 오토바이가 이어준 인연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하심을 전제로 중복 설명은 생략한다. 그땐 농촌 지도서였지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로 기관명이 바뀌었다. 이 일이 발생한 시점의 공식 기관명은 옹진군 농촌지도소 북도지소였다. 농촌지도소는 겨울인 농한기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 특화된 작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농민교육을 실시한다. 겨울 영농교육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다. 대개 1, 2월에 시행한다. 따라서 읍면동의 지소에선 일정에 따라 교육을 준비하고 군단위 본소에서 해당 작목 전공자인 강사가 지원을 나온다. 이 사건은 바로 이 시기에 발생했다. 겨울 영농교육의 일정이 잡히고 이 일이 발생한 날은 장봉도에서 교육이 있는 날이었다. 그런데 하필 날을 잡아 기다렸다는 듯 폭풍주의보가 내릴 것처럼 바람과 파도가 세게 일었다. 면사무소와 지도소 소재지인 섬 시도에서 장봉도까지 북도면 행정선을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북도면 행정선은 철선이다. 쇠로 만든 배다. 목선보다 튼튼하지만 크기가 작다. 그러다 보니 파도가 높이 치고 바람이 몹시 불 때면 배가 몹시 흔들렸다. 그동안 배를 타고 다녀 웬만큼 멀미에 대한 저항력이 생겼는데도 멀미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겨울의 바닷바람은 상당히 매섭다. 해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겨울 파카를 걸쳐 단단히 추위에 대비했다. 그런데 장봉도에 도착해서 배를 부도에 대려는데 문제가 생겼다. 바람과 파도가 심해서 배를 부두에 대질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 무리하게 접안하다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선장님은 접안 불가를 선언했다. 당장 해결 방법이 절실했다. 이때 작은 목선들이 눈에 띄었고 다름 아닌 김 채취선이었다. 당시 장봉도에는 김 양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발을 물 위에 띄워 양식하는 방식이 많았고 김 채취선이 나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두까지 자선 역할을 부탁했다. 감사하게 기꺼이 도와주셨다. 면 행정선과 김 채취선이 고정되도록 앞부분을 붙여 로프로 두 배를 묶고 옮겨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본소에서 지원 나온 직원이 멀미가 심해서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 같았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자기 가방도 내팽겨치고 옮겨 탔다. 나는 제일 마지막에 버려진 가방을 챙기고 옮겨 타려 난간에 섰다. 오른손엔 그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왼손엔 교육 교재가 들려 있었다. 그리곤 오른발을 행정선 난간에 딛고 왼발을 들어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긴 순간 어라? 당연히 발 아래 있어야 할 김 채취선의 난간이 보이질 않네. 무게중심을 옮긴 순간 심한 파도에 김 채취선이 뒤로 쭉 빠져버렸다.
그대로 바다로 입수한 처지가 되어버렸다. 왼손에 들었던 교재는 채취선으로 떨어지고 직원의 가방은 바다에 떨어졌다. 옷도 많이 껴입은 나는 그대로 바닷물 속으로 푹 들어갔다 떠올랐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바닷물이 따뜻했다. 정말 신기하게도 바닷물이 따뜻했다. 전혀 찬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심한 파도로 바닷물이 흐려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들리는 소리는 배 엔진이 시동만 걸린 상태로 돌아가는 삑삑삑 하는 스크류 소리만 들렸다. 이때 면사무소 직원이 외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사람이 빠졌다. 안 보여. 전혀 보이질 않아. 그리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때 내 머리카락이 배 밑바닥에 붙어 쓸리는 느낌이 났다. 나는 당시 긴급한 판단이 요구됨을 느끼고 있었다. 배의 스크류는 돌아가고 있고 해류의 흐름인지 스크류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는 배 밑에서 밀려가고 있었다. 일단 멈춰야 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배 밑바닥에 손을 대자 몸이 쑥 하고 들어 올려져 배 밑바닥에 붙어있는 형상이 되었다. 일단 멈추긴 했다. 이때 배 위에서 잠시 침묵이 지난 후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우리 입을 맞춰야 해. 우리가 일부러 민 것은 아니잖아. 물속임에도 소리가 정말 선명하게 들렸다. 겨울 바다에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아마 거의 죽었을 것이며 이어질 경찰 조서 꾸밀 일이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나대로 밑에 붙은 상태로 머리 쪽으로 가야 할지 다리 쪽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둘 중 한쪽엔 스크류가 돌아가고 있을 것이고 머리 쪽으로 선택했다. 거꾸로 붙어서 기었는데 부력 때문인지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리곤 손에 가로로 놓인 나무가 잡혔다. 제대로 왔다. 김 채취선은 부유식 김발에서 김을 채취할 때 김발이 지나가야 하기에 배 앞이 뾰족하지 않고 평평하다. 그래서 배 앞부분에 가로대가 잡힌 것이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다. 배 앞쪽에 바로 밑이라 배 위에서 내가 보이질 않는 것이다. 더구나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쳐서 악을 쓰는데도 내 목소리가 위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나 여기 있다고 악을 쓰고 난 뒤에 나왔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은 것보다 우선 당신들 조서 쓰지 않아도 될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깊이 공감되는 상황이다. 이윽고 나를 들어 올려주는데 잘 들다가 친절하게 한 번 더 빠뜨리는 배려까지 해주셨다. 결국 다시 바다로 푹 잠기면서 정말 화가 났다. 한 번 들어간 것도 황당한데 한 번 더 담궈주다니. 당연한 결과였다. 물속에 잠겨 있을 땐 가벼운데 물 밖으로 나오면 얘기가 다르지. 옷도 겹겹이 입은 데다 물에 흠뻑 젖었으니 무게가 실로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아무튼 배 위로 건져져 무사히 상륙할 수 있었다. 당장 모든 옷을 벗고서 주민분께서 우선 입으라고 주신 추리닝만 입고 교육을 마쳤다. 그럼에도 전혀 추운 줄 몰랐다. 아마도 긴장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한다. 사실 저승에 한 발을 디뎠다 돌아온 것과 같았으니 말이다. 당시 겪은 여러 사항이 신기했다. 물이 따뜻했던 것과 숨이 조금도 차지 않던 것, 진행 방향을 결정한 것 등등 다 이유와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돌봐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교육을 끝내고 소재지로 복귀하고 난 그날 밤부터 내가 겪은 일에 대한 후유증으로 잠을 잘 수 없었네요. 결국 난생 처음 보건소 선생님으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문제를 해결했어요. 수면제는 딱 한 번 복용했네요.
수면제로 유도된 잠이 너무 생뚱맞은 느낌이 나서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당시 알약 크기가 3mm 정도 될까? 이것을 4등분해서 그 한쪽을 복용하라는 말씀에 나누기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결국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란 생각 후 딱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잠을 아주 잘 잤다란 느낌이 아니라 어젯밤과 오늘 아침이 맞닿아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 사이가 송두리째 제거된 느낌이었네요. 바로 복용을 멈췄네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배를 옮겨 탈 때 가운데를 개방했으면 이런 일이 애초에 없었을 것을 왜 앞쪽을 개방해서 라는 생각을 해봤네요. 뭐 부질없는 생각이었지만 앞으로는 가운데를 개방하겠죠. 아무튼 내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또 한 번 겪었네요. 앞으로 내란 정국이 마무리되면 바로 개헌 논의가 있을 듯 싶네요. 또 남북 통일 문제와 국제 정치, 경제 문제, 기후 변화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을 바로 마주하게 될 것 같지요. 이런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 우리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린 위기에 강한 민족이네요. 지금까지 몇 차례나 그것을 증명해 왔어요. 외환 위기 때 금모으기,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극복, 현직 대통령 탄핵 2회 등등 내공이 쌓인 우리들의 저력이면 어느 문제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이 될 때가 얼마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강릉 하슬 라디오 동쪽숲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